네, 이번엔 마켓 인사이드로 갑니다.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통화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 없겠는데요. 이 영내 통화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가 동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는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원화 약세도 동반할 수 있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또 부작용적인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엔화의 추이가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관심거리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아베의 그 양적 완화라는 게 거의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라는 사람은 아직 그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죽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일단 엔화를 절하시켜서 그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면, 그러니까 경상 흑자가 늘어나서 그게 가계로 흘려들고 결국 저축이 늘어나면 좀 선순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면서 일본 내 자금들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자금이 모자라고 국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도박이 이제 성공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 아직은 잘 모르는데요. 일단은 뭐 가만히 있어봤자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니까 일단은 이런 도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당분간은 이런 그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단 엔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타켓이 계속 올라가긴 하더군요. 95엔대, 그다음에 100엔대 이야기가 쭉쭉 나오던데, 통화가 이제 쏠리기 시작하면은 극단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이런 움직임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죠. 일단 뭐 주식에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시가총액 중에서 이 자동차하고 IT 같은 수출주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뱅가드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한국 주식을 팔려는 그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엔저가 너무 약간 걱정되다 보니까 좀 걔네들 스케줄보다 먼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매를 먼저 맞는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계적으로 자금이 채권에서 튀어나와서 주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 가격이 다 약세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채권 가격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일본의 그 양적 완화를 이제 본격화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저금리 국가 또는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결국 고금리 국가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이 통화 가치가 절상될 것 같은 그런 국가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는데 지금까지도 그 자금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브라질이나 터키 같은 데서 재미를 좀 봤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모도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올 것이다. 그래서 채권을 살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은 그렇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채권에서 돈을 좀 빼서 좀 주식으로 갈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그 주식으로 선뜻 못 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주식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시에는 이 환율 전쟁이 심화될 경우에 특히 달러 강세가 야기돼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 핫머니들, 이 스마트 머니들, 투기적인 자금들이 일시에 빠져나가서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 이른바 외환시장에서는 이걸 은유적 표현으로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글쎄요, 뭐 그 사람의 말이 이제 사실이 되려면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건강하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 일단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만큼 이렇게 화끈하게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근데 하나 새겨봐야 될 거는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해서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엔 약세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로 같은 경우가 오늘도 많이 좀 약세로 갔지만 궁극적으로 약하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긴축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수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독일 같은 부자 나라에서 인프라를 만들어서 구매력을 만들어주고 영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로 약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달러가
좀 강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인플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의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 투자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시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한편 이제 그 달러가 아시아 통화에서도 강세를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세계 경기 회복이 좀 지지부진해지면은 사실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통화는 좀 절하되겠죠. 근데 이 수출 의존도가 좀 낮고요. 내수 기반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제 부존 자원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좀 투자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귀금속 같은 거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로 가면은 이 대체재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합니다. 네. 자, 이 엔화의 문제는 계속 뭐 언급이 여러 차례 되고 있습니다만, 수출주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의 해석은 상당히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좀 과대하게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제 수출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뭐 지금까지는 많이 영향을 줬었죠. 근데 이 수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이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고용 유발 개수가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이 가동률이 만약에 하락하지 않습니까? 환율로 인해서 그거 못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든, 그러니까 수익성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그 마켓 쉐어를 유지를 해야 되고 가동률을 높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환율로 인해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의외로 수익성이 많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의외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해외에서 이 거래 결제 통화라는 건 대부분이 달러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의외로 강세로 가면 엔화 절하의 어떤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걱정만 앞세워서 많이 빠졌지만 그 부분을 이런 걸로 인해서 만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그 한국에서 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채권을 사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는 아무래도 건설주가 되겠죠.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있으니까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이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이 정유나 화학 플랜트 쪽은 경쟁력을 상실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중동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유지하던 그 시장에서 중동이나 중국 업체들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레드오션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건설주가 반등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제 엔달러가 이제 지금 94원인데 100엔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엔 근처로 가면은 아마 그 수출주들이 급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엔화가 100엔을 넘어서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주를 팔았던 사람들도 반대 포지션을 급하게 취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자, 엔 약세는 어찌 보면은 원 약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달러 강세니까 환율로 치면은 우리 환율도 좀 반등을 하면서 수출주들이 오히려 역효과, 그러니까 좋은 효과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요즘 그 글로벌 지표들 보게 되면요, PMI 지표라고 해서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것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 소비 확대의 증거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심리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이 미국, 사실 경제라는 게 결국 심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금융 리스크가 어느 정도 수면 밑으로 들어가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마음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소비 심리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초에 인두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페롤 텍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급여에 대해서 고용주가 세금 전체 소득에 대해서 뭐 4.5%를 그동안 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초부터 6.5%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오르기 전에 기업들이 이 종업원들한테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세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세 차익에 대한 그 과세, 그것도 세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해 초로. 그래서 작년에 기업들이 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마음이 편하죠. 근데 한 1, 2월 뭐 3월까지도
이런 그 소비 심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속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계속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비싸게 공산당이 지방 정부가 결국 그 땅을 이제 파는 거잖아요.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민들의 부가 공산당한테 이전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들의 그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유쾌한 현상은 아니지만 떨어지는 건 재앙이다. 그래서 사실 억지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막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속도대로 이게 이 소비의 심리라든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시야를 좁혀서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요. 뭐 하루에 100여 개씩 나올 때 쭉 보면은 특이 사항들은 많지만 그중에서 이 타임워너라든지 아니면 디즈니 뭐 이런 그 문화 콘텐츠 기업들의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산업하고 또 연관지어서 투자의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그 기존의 컨텐츠를 좀 보급하는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위성 방송이라든가 케이블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떴었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고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사실 중소 그 아날로그 업체들이 구조조정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 유료 방송 업체들의 주가가 정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작년 말부터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기 시작했거든요. 디지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그 이 케이블이라든가 위성 방송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이제 그 컨텐츠가 정말 질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컨텐츠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최근에 한국 영화는 진짜 구성도 탄탄하고 굉장히 그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래서 외화랑 비교를 해봐도 정말 좀 먹힐 것 같은. 근데 상당히 제작 비용은 싼. 그래서 뭐 탐 크루즈가 나오는 외화를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이 탐 크루즈한테 줘야 되는 그 개런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동남아 같은 데서 경쟁을 하더라도 한국 영화가 정말 이 능력 가치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는 진짜 우리가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를 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재조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 업체들, 그러니까 컨텐츠나 이 플랫폼 업체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미국에는 뭐 블랙버스터급 뭐 아주 초대형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 우리나라 영화들 보면은 저예산 양질의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설 연휴 기간 뭐 댁에 내려가시는 분이나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각지에 계신 분들 영화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